K 반도체 장비 2.0의 시대를 드디어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1.0의 시대는 영업이익률에서 보면 현저하게 나와요. 10%, 20%. 2.0에 해당되는 업체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갑니다. TSMC에 공급을 하죠. 마진 30%, 40% 나오죠. 또 어떤 회사는 50% 나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결이 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송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HS 아카데미의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인데요.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하고 그럴 때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여기서도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송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AI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 20년 정도 넘게 일했는데 대우증권에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7년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신한 BMP, 또 NH아몬드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한 6년 이상씩 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또 자산운용사에서 또 마지막에 CIO까지 해서 또 다양하게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 지난 한 10년 전부터 제가 미국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에 투자했던 그런 경험을 좀 모아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 이제 AI 전문가 누구냐,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뭐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마 유튜브 촬영은 지금이 처음이신 거죠? 예, 완전 처음입니다. 약간 긴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좀 까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대우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몇 년도에 하셨나요? 2007년에 가서 제가 14년에 와. 이제 그만두고 SK 하이닉스 전략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메모리 시장 장기 전략,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의 통계를 이제 WSTS라는 이제 데서 이제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쪽 대표로 가서 또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반도체를 보신 거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에 가서 실전으로 전략도 세우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운용사로 가셔가지고 네. 운용도 하시다가, 네. 야,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살아있는 그냥 전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NH아몬드에 있을 때 잘 아시겠지만 필승 코리아 펀드, IT 소부장에 투자하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기획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팔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코리아 펀드. 그린 코리아는 이제 ESG 쪽에 투자하는 건데, 그때 당시 ESG 시장이 10년 동안 10분의 1 토막 났던 시장이었습니다. 전체 시장을 다 합쳐도 공모 펀드 시장이 4천억이 안 됐었는데, 네. 그때 그린 코리아 펀드가 2천억 이상, 3천억 정도까지 AUM 갔었죠. 그래서 그렇구나.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던. 네. 대표님 아시겠지만 저도 펀드 매니저도 좀 했다가 네. 은행에서도 좀 있다가 애널리스트 했다가 네. 지금 이제 유튜버거든요. 네. 비슷하게 네. 대표님도 경력이 애널리스트 하셨다가 네. 산업에서 가셨다가 예. 매니저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직접 예.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예. 하시고 계시니까 다양한 경험이 네. 묻어나 있는 AI의 그냥 정말 찐 이야기를 네.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오늘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아직 가제본만 나와 있는, 아직 실제 책은 나오지도 않았던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목이 AI 투자 전쟁이에요. 네. 제목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다른 투자 전쟁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라는 게 들어가면 좀 이제 핫한 분위기가 있고, 맞아요. 또 실제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AI 시장을 놓고 엄청나게 지금 실제 투자하고 또 중동의 돈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도 투자지만 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돈을 여기다가 쏟아 부을 것이다 해서 이제 투자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AI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큰 흐름을 네. 이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애들은 결국 돈이 많은 네. 빅테크 애들일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네.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등등 많은데요. 네.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네. 애플이 네. 아니 자기가 안 만들고 구글 거 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애플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는데 네. 혹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애플이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관점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뭐 기억해 보면 애플이 전에도 이제 뭐 Siri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AI 시장에 이제 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또 애플과 하면서 우리가 이 모바일 시장, 스마트폰 시장에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간의 그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는 뭐냐? 그럼 GPT는 알겠는데 또 뭐 제미나는 뭐 그렇죠, 그 그렇죠. 전에는 바디 아니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약간 이 흘러온 히스토리를 보면은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GPT 같은 경우는 그 모델 구성에서 보면은 이제 소위 이제 입력단하고 출력단이 있는데 인코더 입력단에 좀 집중을 한 것이 원래 구글의 모델이고 출력단에서 이제 한 것은 이제 G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 GPT는 처음에 이제 코딩도 좀 잘 되고 서로 이제 답변 같은 것들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바드는 이제 처음에 내놨지만은 이제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강하지만 좀 잘못된 대답도 내놓고 엉뚱한 대답을 좀 한다.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미지나 이런 멀티 모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능들을 좀 더 넣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이제 제미나이다. 구글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이제 구글 렌즈 이런 것들도 이미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제미나이랑 연결시켜서 하면 또 좋은 검색 결과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향후에 자체적인 AI의 그런 기술력도 또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구글과의 협력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네. 진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 처음 생겨났을 때 네. 그때도 내가 OS 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삼성도 무슨 뭐 바다였나요? 뭐 이런 네. 거 만들기도 하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네, 네. 옴니아폰 막 이거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있다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남은 게 이제 애플의 iOS라는 네. 장터,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네. 요 진영이 두 개가 이제 싸우고 있는데 네. 갑자기 애플이 야 구글 손잡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도 이미 다 지금 채용이 돼가지고 그렇죠. 돈 벌 구멍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굳이 애플하고 손 잡을 이유가 글쎄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 또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우리가 AI 얘기 많이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AI 투자 전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구글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시장이 GPT를 통해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드디어 완전히 바뀌었죠. 이 알을 깨고 완전히 빅뱅처럼 일어나면서 그럼 구글이 먼저 개발한 거 아니냐? 맞아요. 구글은 왜 뒤처졌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 그 근간이 된 거는 구글의 이제 직원들이 쓴 논문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이런 논문에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게 나오는데 2017년입니다. 2017년. 예. 그런데 이전에 이제 2012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젠슨 왕이 한번 설명했지만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알렉스넷은 이제 이미지들을 좀 잘 이렇게 좀 판별하고 하는 그런 대회를 열자 해서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AI 쪽에는 토론토 대학이 유명합니다. 거기 제프리 힌튼 교수 그 밑에 이제 박사과정 제자들 알렉스 크리첵스키 어렵습니다. 또 일리아 슈츠케버 슈츠케버 얼마 전에 들어갔죠. 예. 네,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하고 싸운 걸로 유명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여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 알렉스 이 친구가 이제 선생님 우리 그냥 GPU 씁시다. 소프트웨어 가지고 안 되니까 GPU 쓰면 굉장히 이게 빨리 된다는데 그래서 GPU를 채용하고 제프리 헌튼 교수는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경쟁이 독일 교수가 있었는데 먼저 GPU를 좀 해보니까 결과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 쓰려고 했는데 썼던 것이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생성 AI랑 GPU랑 연관돼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특징이 되는 게 attention
내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나랑 학교, 내가 학교 애가 어느 게 관계 있는 거야 해서 그 가장 중요한 걸 딱 찾아내는 게 어텐션 함수거든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텐션 함수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부터 그 전에 보면 우리가 그림을 막 분별하려면 이 라벨링을 해야 돼. 레이블링. 이름을 붙여야 돼.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트랜스포머 모델 이후에 레이블링이 사라지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때려 넣고 GPU를 붙이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을 되게 되는 거고, 원래 이 근간이 됐던 알렉스넷에 참여했던 일리아 슈츠케버는 오픈 AI로 가게 되고 또 구글의 팀들도 오픈 AI에 동참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의 이 축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일찌감치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서 소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들은 자, 데이터 때려 받고 파라미터 늘리자. 인간의 뇌는 100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니까는 얼마나 이 병렬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때 이제 GPT-1이 1억 개, 그 다음에 이제 GPT-3 가니까 이제 1750억 개다. 그 다음에 GPT-4 가니까는 1조 개다. 드디어 이제 뭐 인간의 뇌의 그런 파라미터 수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드디어 터지고, 이거를 갖다가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누가 먼저 하느냐 하니까 GPU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크게 된 겁니다. 근데 구글이 이제 뭐 먼저 또 뛰어들었고 했지만 우려하는 거는 검색 시장의 강자잖아요. 검색 시장 다 먹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AI로 해보니까 이거 잘 되면 검색 어떻게 되는 거냐? 검색했더니 광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맞아요. 연결돼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빙에다가 AI 붙여. 그러니까 빙 검색 점유율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오피스 거기다 코파일럿 출시해. 코파일럿 생각보다 엄청 빨리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 AI를 활용한 응용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를 빨리 전개되면서 여기에서 그야말로 지금 치열한 치고 나가는 거죠, 그죠? 아까 이제 어텐션 함수, 이게 우리가 저는 어텐션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어텐션 할 때 이제 차렷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게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AI 학습을 하려면은 라벨링이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라벨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어놓고 자, 이게 뭔지 알아맞혀봐 라고 하고 나서 이거는 개지 고양이지 하는 그 라벨링인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정답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할 때 이 정답지를 해놓으면 다 그걸 라벨링을 해야 돼가지고, 그 테슬라도 뭘 이거 라벨링하는 거를 직접 AI가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텐션 함수라는 뭔가 잘 모르겠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라벨링도 필요 없어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때려박을 수가 있게 됐고, 그러면서 GPT가 나오는 그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야기 잠깐씩 했는데 이 외에도 메타랑 아마존은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이 치열한 경쟁을 보면서 메타도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데, 메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작전으로 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픈 소스로 나갔습니다. 오픈 소스로. 그래서 이제 메타가 내놓은 건 라마 2를 이제 작년에 이제 아예 그냥 공개를 해버렸는데, 이 매개 변수를 보면은 현저하게 작아요. 라마는 70억 개, 뭐 130억 개, 많은 게 650억 개. 근데 이게 모델이 가볍다 보니까 이 학계 교수님들한테 이제 테스트 해봐라.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 한번 만들어봐라. 뭐 매개 변수가 적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도 좀 적게 필요한 게 이제 라마가 되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작년 8월에 코드라마라는 걸 공개해봤어요. 코드라마. 그래서 이게 언어를 갖다 코드로 바꾸고 코드 다시 언어로 바꾸고 이러니까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소스를 오픈해 버리고 가볍게 가는 대신에 이제 좀 더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화되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서버 여기에다도 이제 AI 투자를 많이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엣지라는 그런 디바이스 단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무거운 이런 컴퓨팅 파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라마나 이런 것들도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를 제가 점검해 드리면은 아까 챗GPT 얘기할 때 1750억 개 얘기하셨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1조 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라마는 70억 개, 이 정도니까 1750, 70 하면 확실히 작긴 하네요. 그죠? 예. 근데 작긴 한데 그 작은 만큼 또 빠른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완전히 막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성능을 내지 않더라도 네. 아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네. 정도의 성능이 내 핸드폰에 들어온다면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네. 사용처는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픈 소스로 돼 있다 보니까 그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뭐 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메타의 전략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까요?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좋은 있습니다.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코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또 멀티모달 쪽으로 응용되면 좋을 것 같고 멀티모달 쪽으로. 네. 어쨌든 앞으로 커질 것은 뭐 뒤에 또 얘기가 있습니다만 로보틱스나 이런 데 응용되는 데 있어서는 좀 가벼운 모델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가볍고 파라미터 적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답을 쉽게 내는 거예요. 훨씬 더 최적화된 그런 맞춤형 그런 데이터셋들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굳이 이 많이 생각을 사람들을 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 거는 우리 시험 볼 때 딱 봤을 때 딱 직관적으로 이거다 할 때 찍는 게 경쟁률이 더 높아요. 맞습니다. 자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하. 근데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약간 이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아마존 맞아요. 또 얘기 있으면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메타랑 또 다른 방향 같습니다. 또 다른 방향.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LMM, Large Language Model 거기 투자를 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한 1.5조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이 회사는 오픈 AI 출신 다리아 아모데이 이 남매입니다. 남매가 나와서 21년에 창업을 했고요. 네. 여기에 구글, 세일스포스도 SKT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근데 특징이 이제 클로우드 AI 그 서비스 비서 서비스인데 긴 문서들 법률이나 또 기술 논문 있잖아요. 또 공대 이런 데들 논문 많고 의학 논문들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좀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 아무리 물어봐도 약간 엉뚱한 대답도 나오고 특히 GPT는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얘는 잘 요약해서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 박사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이거를 AWS에 넣고 AWS가 보통 보면은 그 고객에 맞추어서 굉장히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원유를 채굴 하는 업체다.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생성 AI 서비스 이런 거에는 아마존이 좀 더 이제 클로드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AWS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우리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저장을 내가 해줄게. 언제든지 그렇죠. 갖다 쓸 수 있도록 대신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논문을 요약할 정도로 똑똑한 AI 모델이 있다면, 그죠? 네. 분명히 효과가 있겠네요. 내가 항상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실 거야. 아마 옛날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저장해 놓은 것도 있고 뭔가 지식을 저장해 놨는데 꺼내 쓰려면 이게 또 항상 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해줄 수 있는 AI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게 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전략을 하고 고민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라라는 거 이제 뭐 그 전에 멀티모달 이미지도 있지만 소라는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내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다. 맞아요. 네. 뭐 영화 광고 이런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너무 계산이 충격적이죠.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모두 없어지고 이거 굉장히 편한 비즈니스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나오니까 이제 응용되는 쪽이 이제 폭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뭐 지금 뭘 봐야 되냐 했는데 지나온 히스토리 우리가 약간 훑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응용할 거냐를 누가 뚫어내고
이거를 연결시킬 거냐 하는 게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네. 혹은 이제 학습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AI가 아직까지 더 학습할 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근데 학습이 끝나면 얘네들이 나와서 이제 추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쓰느냐 이 회사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예. 네. 아 그리고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네.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삼성전자를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네.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일이죠. 네. 한편으로는 근데 또 당황스럽기도 한 게 그렇게 밸류업도 한다고 그러고 네. 자사주도 한다고 그러고 배당도 한다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던 주가가 네. 세상에 젠슨왕이 그래 한번 네. 보고 있다 이런 얘기 네. 한마디 이렇게 오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랑 또 네. 뭐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GTC 행사, 네. 행사 다들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네. 그 전에 또 주가 빠졌다가 이제 어제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떤 칩을 앞으로 이제 내놓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칩을 네. 선보였고 그것은 이제 그 전 단계 H100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 계산이 좀 안 될 정도인데 이제 20 페타플롭스 이렇게 되니까 페타플롭스가 이제 1000조 번 이제 그러니까 22경 번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그 전 H100도 있지만은 BH200 이런 칩들을 또 나왔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H100은 이제 그냥 GPU만 된 거고 BH100은 CPU, GPU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NVLink라는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 효율이나 이런 칩 그래서 BH100 이후로 보면은 AI 칩이다 이것은 그냥 GPU, GPU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완전 AI 칩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제 젠슨왕이 설명하기에 1조 투자할 거를 800억 투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투자 효율도 좋아지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 BH200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는 이제 그 정말 AI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칩이 아니고 네. 그냥 AI 칩이네요. 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제 슈퍼컴퓨팅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로 이제 그러니까 GPU를 엔비디아보다 잘합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사실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는 얘기죠. 예. 전체적인 인프라, 푸다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다 주는 거고 GPU에는 메모리, 그래픽 칩을 여러 층을 쌓아 올린 게 이제 HBM이라는 칩인데 이 HBM의 세대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HBM2였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HBM3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공교롭게 이제 HBM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HBM3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네. 이제 MR 머프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전에 삼성전자가 주로 하는 NCF 이것은 이제 웨이퍼를 얇게 웨이퍼 필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파이 같은 그런 파이를 이렇게 하면은 쫙 쪼개지면서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눈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거를 쌓아서 하면은 이렇게 압력을 이 중력을 일정하게 받아서 좀, 이렇게 그렇죠. 휘어요. 휘어지거나.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율이 안 나오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힘들었던 예, 이유죠. 예. 네. 그리고 그 시장이 저희가 이제 메모리 시장도 전체 반도체에서 보면은 30% 이하 작다. 근데 거기에서 다시 DRAM과 낸드. DRAM을 또 보면은 50% 서버, 40%는 모바일, 10%가 그래픽인데 이 그래픽에서 HBM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미미했던 거죠. 예, 예. 23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2조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올인해야 되냐 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버도 AI 서버만 투자되니까 앞으로 3년, 5년 볼 때는 AI 서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거기에 붙는 HBM에 투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DRAM 시장을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서버, 모바일, 이 그래픽이 그야말로 3대 3대 3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쪽이 성장해야 되니까 놓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네요. 작지만 놓칠 수 없고 너무나 중요한 시장인데 삼성이 이제 새로운 HBM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HBM3 그다음에 HBM3E라는 걸로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 가게 되면 12단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하반기에 HBM3E 12단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고 엔비디아 GPU 자체 스펙도 점점 올라가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단수도 올라가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제로섬은 아니고 시소 네.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게 확실한 네. 팩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올 제품들에 대해서 삼성도 놓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젠슨항이 약간 확인을 지켜주는 바람에 오늘 이제 그러면 되는 건가?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되면서 오늘의 삼성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하이닉스가 이게 하이닉스가 잘하는데 삼성전자는 못한다가 네. 많이 주가에 반영돼 있었다면 젠슨왕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삼성도 될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하이닉스의 방식을 저희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웨이퍼에다가 네. 범핑이라는 돌기 들어가고 웨이퍼 얹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액체 같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머프라는 거는 이제 molded under fill. 그래서 이제 뭐 그 액체 같은 것을 약간 오븐 같은 데다 구워냅니다. 약간 무슨 뭐 음식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딱딱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수율도 잘 나오고 몰드 안쪽에 보면 웨이퍼 사이에는 약간의 그 공기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압력을 또 덜 받아서 쌓아도 유리하다. 막 휘거나 이러지 예, 않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머프 방식으로 가면 뭐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단 그 액체 그 몰드 소재 이게 이제 하이닉스는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소스를 조달을 하고 또 뭐 달라도 좋지만 어쨌든 그 필름을 끼워서 하는 것들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번에 젠슨왕이 얘기한 거를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긴 한데 네. 하이닉스한테만 받으려니까 네. 내가 가격을 너무 높게 줘야 돼서 너도 좀 잘해라 좀 그러면 내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가격도 좀 낮추고 그럴 텐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AI 업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세상에 협상력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서로 이건 내가 잘하니까 혹은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 뒤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너무 그 송정호 대표님 모시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와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주제를 좀 AI 로봇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국내 대기업이 로봇 업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AI 쪽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봇으로 왜 넘어오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AI가 결국 가장 많이 쓰일 디바이스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로봇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AI의 약간 서막 뭐 이런 건 뭐였냐 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또 연결시켜서 테슬라가 지금 로봇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AI와 같이 연결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죠. 도조 시스템이란 거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연결된 그런 맥락이고 한국 업체들,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보면 이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건 국내 회사지만 이게 2011년에 카이스트 오즈너 박사 창업한 그런 회사인데 2000 몇 년이요? 2011년이요. 2011년. 네. 근데 이제 로봇이 이제 2010년 이후 보면은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업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 같이 이제 경쟁해 나가는 건데 실제로 2015년에 미국의 국방성 이제 다르파라는 데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로봇을 그런 사고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하면 좋지 않긴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내놓고 이제 해결하는 정해진 시간 내에 뭐 문을 열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는 그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최종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2족 보행, 4족 보행, 뭐 이렇게 4발 뭐 이런 당실력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 그러니까 뭐 커피나 뭐 만들어주고 이런 서비스업 쪽에서 활용되는 그런 로봇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막 실용적인 활용성을 높여가던 그런 차에 있었는데 삼성이 여기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작년에 1차 600억 달러, 그 다음 300억 원 해가지고 전체 지분 15% 정도. 그때는 불과 시총이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15% 했고 6년 내에 향후에 60%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콜옵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봤는데 이제 3.7조,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 전에 현대차는 이제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MIT 교수들 주축이 돼서 만든 회사고 말씀드린 그 2015년 재난 로봇 대회에서 2등했죠. 레인보우보다는 뒤처지만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현대차가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업은 자동차 50%, UAM이 30%, 로봇이 20%다. 이게 장기 비전이란 말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 전에 이제 2013년에 구글이 먼저 인수를 했었고 그러다 다시 2017년 정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죠. 네. 소프트뱅크가 인수해서는 그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나르는 그런 그 로봇을 통해서 좀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성을 찾겠다 했는데 결국 이제 여의치 않았는지 그런 상황에 적자가 났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지분 80%를 그때 한 1.1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또 정의선 회장도 투자를 하시고 뭐 모비스, 기아 이렇게 투자를 했죠. 현대차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보스턴의 AI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또 5천억을 또 따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 AI 연구소 또 했을까라는 것들도 흥미로운데 사실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런 움직이는 걸 보고 기계적인 로봇에서 좀 벗어나고 AI를 접목시켜야만 이 로봇에서 더 성공을 할 수 있다. 로봇 비즈니스에서. 또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투자했습니다. 예, 지분 60% 2.4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전체 가치는 약 4억 달러 가치니까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비교할 때는 뭐 적당하게 산 것 같다 하는 거죠.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이제 펜실버니아 교수들이 주축이 됐고 뭐 보시면 얼마 전에 용산에 로봇개가 왔다 했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경쟁력이 있나 하면은 전장 환경에서 실제 사족보행 로봇을 써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이 지형도 만만치도 않고 그다음에 극한의 온도 그다음에 작전 시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은 이제 잘 뛰어다니는데 이제 한 2시간 지나면은 끼리릭 하고 하면은 작전 수행하다가 이게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성능이 있구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비전 60라는 건데 이 로봇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물속도 키트를 끼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확실히 점수를 그 군사 그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는 건 고스트 로보틱스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IG 넥스원들이 각각이 그러니까 그 로봇 회사들을 의미 있는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죠?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아까 잠시 이제 그 창고에서 이제 일을 시켜봤더니 뭐 별로 뭐 그래서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떠오른 건데. 사실 그 로봇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한테 그 창고에서 나르는 거 시키는 그 사람이 하면 더 싸.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많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자꾸 나가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그럼 로봇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은 돈이 들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사람 인건비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이 높아진 게 로봇으로 가려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로봇 업체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대기업들은 이걸 왜 인수하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각 회사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을까? 제가 볼 때 다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현대차는 운송 아무래도 회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라스트 마일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예. 그죠? 이제 지금은 이제 쿠팡 이런 그 사람이 또 배달하고 이렇게 끝까지 되는데 문 앞까지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5년 10년 놓고 보면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에 왜 투자했을까? 처음에는 협동 로봇 시장이 앞으로 10배 커질 거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일 수 있지만 이후의 흐름을 보면 휴머노이드 쪽으로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로봇 시장을 바라본 관점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좀 더 하고요. 멀리 이렇게 네. 크게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CES 같은 데 보면 삼성이나 LG나 다 이제 가전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헬스케어를 보조하는 그런 기구들 종류의 그런 로봇들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 달라지는데 좀 주목할 것은 이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디바이스는 뭐냐.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인데 연간 스마트폰은 10억 대 정도 팔립니다. 삼성, 애플이 1년에 2.5억 대씩 팔고 있어요. 네, 5억 대네요. 네, 그만 해도.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거고, 뭐 PC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많이 다 쓰는 건 아니고 모바일은 최소한 인당 하나씩은 다 쓰는데 로봇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또 로봇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지금 서비스 쪽으로 해도 뭐 지금 얘기 나온 배달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 뭐 치킨 튀겨주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커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좀 단순화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서 사족 보행 로봇 얘기가 나왔지만 군사용도. 이 군사용도는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징집도 어렵고 훈련시키기도 어려운데 이 로봇은 이제 투자를 계속하면은 이제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쪽도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뭐 10년 뒤 볼 때는 로봇은 인구보다도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 영상이 이제 뭐 유튜브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뛰다가 뭐 한 바퀴 덤블링도 돌고 하고 하면은 놀랍다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미케니칸 깡통 로봇은 좀 그렇고 약간 이게 그냥 기계적인 그런 그게 더 많이 들어간 로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반면에 옵티머스가 처음 나왔을 때 어정어정 거리니까 그게 뭐냐 그랬는데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이나 로봇 쪽에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얘가 사람처럼 지금 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은 한 6개월 지나면은 걷고 1년 지나면 뛰는 건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로보틱스를 어떻게 구현한 거냐라고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처럼 그런 칩들이 들어가고 또 도조 시스템처럼 이런 서버에서 또 훈련을 시켜서 인간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모방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죠. 자율주행 차에서 좀 어려운 용어로 SDV다. Software SDV. Defined Vehicle. 이렇게 비클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거야. 네, 무슨 그렇죠.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SDV라고 해서. SDV. 그러니까 그 기계공학과 출신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요. 야, 자동차는 엔진이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야, 무슨 엔진이냐.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분 나쁜 네, SDV라는 그렇죠. 단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전 세계에서 SDV는 누구야? 그러면 이제 테슬라밖에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차가 바뀌는 거죠. 차가 바뀌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로봇 쪽도 이 용어는 그냥 제가 책에서 처음 쓴 게 아닌가 하는데 SDR이라는 게 SDR.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현대차 그룹이
AI 연구소에 투자를 하지 않겠나. 테슬라가 얘기하기에 자율주행 체계가 로봇 체계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로봇 체계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연결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런 방향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보틱스라는 거는 AI와 맞닿을 수밖에 없고 AI를 가장 많이 쓰는 디바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로봇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군집.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막 그런 드론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네트워크가 끊어지니까 이제 다 죽어버리는데 안 죽으려면 여기 엣지에다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SDR이라는 개념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뭐 다른 저희가 뭐 이런 디바이스들을 10개, 100개, 1000개 모아서 움직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봇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시장이 아닌가. 이게 제가 이제 네.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로봇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의 양상도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F-15, 뭐 F-30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투기를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스워밍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냥 작은 드론을 확 보내가지고 네. 근데 걔네들이 다 인터넷이 되는 애들인 거죠. 네, 소위 네. 말해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가서 그냥 막 싸워버리면 오히려 더 얘가 더 세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전쟁의 양성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군사나 이런 게 다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면서 맞아요. 금융시장에서 힘들었는데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전면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흐름하고 그게 이제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제시해 주신 얘기가 우리가 흔히 TAM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알았어. 네가 뭐 하는 사업이 나중에 커지면 얼만큼 커지냐? 네. 라는 질문에 대한 네. 얼만큼 커질 수 있어? 이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까 해주신 그렇죠. 게 야, 스마트폰은 1년에 뭐 10억 대 팔려. 근데 뭐 5억 뭐 이렇게 팔려. 근데 로봇은 있잖아. 사람의 숫자만큼이 아니고 그 이상도 팔릴 수 있어. 이게 너무 소름 돋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시장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로봇이야. 네. 이게 되게 중요해. 네. 이 말도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또 AI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AI가 누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로봇도 결국 AI랑 연결되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네. 국내 로봇 기업들은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있고 네. 괜찮은 건가요? 어때요? 작년에 상장한 회사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 보통 중국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중국 제외하고 이 통계를 해보면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2030년까지 대략 한 15조, 20조 이렇게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강자는 이제 유니버설 로보틱스 여기가 50% 가까이 갖고 있어요. 네. 뭐 역사나 이 기계적인 걸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랑 어마어마하게 이제 경쟁력 차이가 있는데 이 회사는 2015년에 반도체 장비 기업 테라다인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거래된 시가총액은 없는 거죠. 테라다인이 시가총액 16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연간 생산하는 그 협동 로봇은 3,200대. 그러니까는 5%인데 50%니까 10배 정도 하면은 유니버설 로보틱스는 대략 뭐 32,000대 이렇게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 협동 로봇은 그러면은 대략 한 6만 대 이상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또 시장에 거래가 되고 하면서 사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은 좀 매출을 더 키우고 여기에서 수익성도 개선시켜야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지금은 장기적인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네이버를 저희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네이버 랩스가 이제 자회사인데 2017년에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럼 네이버가 웬 로봇이냐 뭐 이런 그러게요. 쉽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제 네이버의 DNA에
연결이 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현실 세계에도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연결이라는 거는 클라우드나 이런 통신 체계를 통해서 또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네이버 랩스의 미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의 신사호 1784라는 데 가면은 이제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제 각 미션을 수행을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또 쌓아 나가고 또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게 공유가 되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각세조인가요? 이 데이터 맞아요. 센터를 데이터 두셨는데 센터. 여기에는 이제 뭐 가로 세로 이런 로봇들이 이 엄청난 뭐 축구장에 뭐 몇십 개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수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모이고 기술력들이 모여가는 네이버 랩스 이 석상호 대표는 이제 MIT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 또 유명하신 그 김상배 교수님이 지금 고문으로 와 있습니다. 김상배 교수님은 치타의 아버지. 근데 그 치타가 이 로봇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처음으로 이 전기 모터를 로봇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지금 2등하고 막 네, 뭐 네. 빅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드랍됐어요. 이 소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칙 나고 뭐 이 유압식 모터에서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왜 전기 모터 쓰면 안 되냐라는 이 어떤 콜럼버스 달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 로봇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또 고문을 하시면서 네이버 랩스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면 아래에 있지만 네이버 랩스는 이 한국의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한 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너무 비싸지 않아요? 너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들어보면은 너무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GTC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그 디즈니에서 개발했다고 그랬나요? 귀여운 로봇이 나가지고 젠슨한테 와가지고 네네네네. 너무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이런 것도 집에 하나씩 이제 하나씩 두겠구나.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이게 줄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엄청나게 퍼질 수 있고 또 재미나는 게 요즘에 사과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벌이 죽어서 그럼 벌이 이제 꽃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네네. 로봇 벌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 로봇벌.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라는 거는 절대 무궁무진하게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이제 로봇 업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아웃박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디까지 클 수 있니? 라는 그 질문이 주식시장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로봇이라는 그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주제를 또 이제 AI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도 AI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는 반도체지 당연히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해가지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엔비디아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 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GTC에서 이번에 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적으로 좀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고 좀 그랬던 거는 사실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희가 돌이켜보면 2016년 이때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때 주가가 이제 30-40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도 강연도 하고 이제 엔비디아 한국 지사장님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변화는 물방울이 빗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시작됐다. 한수가 오는 건데 이 데이터의 이런 큰 변화, GPU의 세상, CPU의 세상은 0과 1, 흑과 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다 회색 세상인데 이건 다 GPU의 세상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비유가 큰 변화냐. 대단하네요. 네네. 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게 그때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때 주가가 여름에 100불 가고 이거 다 놓쳤어 이랬는데 200불 가고 뭐 이랬던 때가 있었죠. 사실 그때가 돌이켜 보면 이제 GPU의 어떤 태동기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알렉스넷 그런 데에 이제 GPU가 들어가고 하면서 GPU가 이 병렬 연산이라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계산해서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를 큰 채로 하나 빵 찍어내면은 밑에 싹 하고 한 번 더 찍어 이렇게 빵빵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열린 거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런 제품들이 칩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면 무슨 뭐 케이블도 있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칩과 칩들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뭐 CPU, GPU 연결시키는 NVLink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고속으로 길을 깔아주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뭐 2줄로 갈 게 이제 10줄로 가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칩 그런 모듈들이 모여서 이제 시스템이 되는데 이 모듈 간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 표준들이 있어요. 뭐 PCI Express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한 단계 나가서 엔비디아는 이제 인피니밴드라는 그런 스위치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래서 이 기술을 위해서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많은 돈을 주고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화하고 전체적으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를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뭐 쿠다라든지 이런 뭐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프라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휴대폰에 쓰는 앱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쪽에서는 또 그걸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어진. 그러니까 AMD가 이제 뒤를 CPU 시장에서도 AMD는 또 넘버 2였고 GPU에서도 넘버 2 그래서 MI300이라서 더 우리가 효율적인 칩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그 컴퓨팅 인프라라는 측면에서는 또 AMD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AMD하고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딱 질문을 던졌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서사실을 워낙 오랫동안 엔비디아가 보였으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옛날에 이런 기업이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참 대단한 기업이 됐어요. 그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노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 대단한 회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온 그 GTC에서 젠순왕이 얘기한 것도 보면은 와 얘네는 진짜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쟁자 아까 AMD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네. AMD는 5%만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가격을 더 네. 좋은 걸 내놨는데 거의 비슷하게 하질 않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니네 GPU 쓰고 싶었는데 못 쓰고 싶은 애 있으면은 줄 서라 내가 그 구독 서비스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질 않나. 서비스로 만든다 더 하지 않나. 이게 경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게 엔비디아에서 이게 줄 서 있는 네. 소위 말하는 공급망이라고 하죠. 네. 네. 이 회사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나라에는 하이닉스랑 네. 한미 반도체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이 AI 컴퓨팅의 성장이 이끌어지니까 여기에 약간 글로벌 연합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엔비디아 있고 거기에 TSMC 이제 있죠? 그 전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마이크론, 경우가 네. 이제 HBM을 하고 장비 업체로서는 TSMC 파운드리 해주는 가장 크고 이제 한국의 후공정 장비 중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가 이제 많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2조 달러 되고 이제 뭐 주가가 왔다 갔다 900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IB들에서 이렇게 보는 전망 이런 것들 제가 좀 보면은 지금 EPS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은 이제 한 올해 25불 뭐 30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40~50배 하면은 이제 900불이 되는 거고 네. 앞으로 3년 뒤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한 40이니까는 40배 네네네. 내년에 때리면은 그냥 1200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네. 막 너무너무 비싼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게 올해 매출액 성장 보면은 이게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와요.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고 OP 마진 67%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많이 나요. 예, 저세상 숫자들이 이제 되는데 이렇게 이제 높은 성장성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올해 밸류에이션 몇일 것보다는 3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냐라는 거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이 글로벌 연합군에 이제 일단은 1순위로 들어갔죠. 속해 있으니까 더군다나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한 HBM3에서 거의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높은 점수.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급등을 했지만 그 전까지 보면 차이가 많이 이게 났죠. 같은 메모리 회사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났었던 맞아요.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삼성이 올라갔으면 또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이 시속 게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BM의 핵심적인 이제 TC 본더라는 그 장비, 네. Thermal Compression, 그 약간 다리미처럼 압력을 이렇게 주는, 예, 그래서 이제 웨이퍼와 이 붙인 이 필름들 여기 붙으면은 여기에 잘 이제 열을 가해서 붙여주는 그런 장비를 좀 볼 수 있고, 이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하이닉스 쪽하고는 이제 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삼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NCF에서 머프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당연히 한미 반도체 장비를 좀 필요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HBM3 넘어서 HBM4로 가면 TC본도 안 쓴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HBM4에서도 TC본도 계속 쓴다 이렇게 또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한미 반도체 장비를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올해의 그런 멀티플을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정도를 이렇게 좀 가늠해 보면 또 현재 워낙 급등했으니까 한 10조 정도 되는 장비 업체가 탄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한국의 반도체 장비는 K 반도체 장비 2.0의 시대를 드디어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의 시대는 그 지난 10년간인데 여기는 이제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급하는 장비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증착 장비라는 거를 국산화하는 거를 10년 내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신테크, 테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했는데, 이 회사들의 그 한계는 일단 OP 마진에서 영업이익률에서 보면 현저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10%, 20%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뭐 2조 되면 미끄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K 반도체 장비 2.0에 해당되는 업체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갑니다. 그럼 TSMC에 공급을 하죠. 한미 반도체 TSMC에 공급하죠. 마진 30%, 40% 나오죠. 또 어떤 회사들은 50% 나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10조를 가고 5조를 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뭐 잣대로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에는 그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보면 서플라이 체인과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지만 왜 이렇게 또 외국인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보는 거죠. 대표님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꼭 딱 와닿는 게 지난번에 서두에 이제 소개하실 때 과거에 운용사에 계실 때 우리 이제 그 뭐였죠? 소부장 해가지고 일본이 뭐 안 준대더라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에 있는 소부장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보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2.0이다. 2.0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일을 받고 약간 박한 마진으로 힘들게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글로벌로 나가서 TSMC한테 가서 당당하게 30% 막 요구하고 그런 회사가 됐다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도 높아야 되고 가시성도 좀 높아지는 거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뿌듯하시겠어요. 네, 뭐 어떠세요? 오랫동안 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07년부터 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장비주들 막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엄청 그냥 천지개벽 아닌가요? 천지개벽이죠. 천지개벽.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천지개벽에서 제일 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삼성전자에 언제 공급하고 뭐 이런 맞아. 약간 그냥 콜 받았대 안 받았대 막 이러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한국 기업들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TSMC의 상황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아우러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젠순항이 했던 얘기가 삼성전자를 잘 보고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네. HBM이라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기술로 빠졌을 때는 미라클이다. 네. 진짜 놀라운 일인 거고 걔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험불한 것 같다. 좀 자신감을 어깨 피고 2.0이야 이제부터는 막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HBM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많이 했으니까 NPU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이 뭐 GPU, NPU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GPU는 이제 뭐 그래픽 처리하는 거에서 좀 먼저 나온 거고 네. NPU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머신 러닝, 딥 러닝,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BH 그 네, 맵에서도 네, 네. CPU, GPU, NPU까지 다 한 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GPU 업체고 NPU 업체고 좀 나누기가 나누는 것이 좀? 좀 그런데 좀 저희가 쉽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면은 CPU는 계산을 잘하잖아요. 네. CPU 계산. 예, 이과생인 거죠. 네. 예. 그럼 GPU 그래픽 음. 예체능이잖아요. NPU는 추론을 잘합니다. 문과생들이 겐또 잘 때리잖아요. 부족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추론 이거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AI 시장에서 나아갈 방향은 이제 추론 또 H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NPU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뭐 사실 뭐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다 나서서 하니까 네네네. 그 뒤늦게 이제 뭘 하고 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만 소진되는 일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응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고 차별화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돼야 되고 NPU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뭐 모든 그런 뭐 예를 들면 좀 수준이 낮은 것까지 이제 공급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들이 이제 확산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 AI 시장이 크게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NPU 쪽에서 준비를 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상장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좀 몇 개 최근에 말씀드리면은 뭐 인텔이나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 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신화적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짐 켈러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또 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캐나다에 이제 텐스토란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랑 삼성 캐탈리스트 펀드가 같이 1조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GPU, NPU를 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것은 현대차가 투자한 거는 자기네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 넣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자동차 단에 들어가는 칩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서버 쪽에는 엔비디아 거를 쓴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율주행과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칩을 이러한 업체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구글 출신들이 만든 회사 그로크 또 인텔이 인수한 회사가 하바나 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국에 또 그래프코어라는 회사도 있고요. 한국에는 3개 정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퓨리오사 AI라는 회사, 리벨리온, 뭐 MIT 출신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SKT의 자회사 사피온. 이 회사들은 다 한국형 클라우드 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KT는 리벨리온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나 뭐 이렇게 연결되고 사피온은 뭐 SKT 쪽 연결이 또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클라우드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우리가 이 구축하는 클라우드에 이제 우리 이 GPU, NPU 칩을 넣는다 이런 계획들이 있고 이 데이터 쪽 그런 거에서는 또 굉장히 또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어쨌든 근데 이 비상장 업체들이 칩을 실제 내놓고 양산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공정들이 기본적으로 뭐 10나노 이하, 5나노 이렇게 가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삼성이나 TSMC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칩을 만들기 전에 이 밑그림, 마스크를 뜬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해도 한 500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데 500원. 네. 그래서 이제 그림 하나 그리는데 500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양산하고 또 여기에서 매출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허들을 넘게 되면 아까 반도체 장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팹리스 설계 회사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들이 열리는 그런 시장이 좀 다가오지 않나. 반도체 장비 2.0 얘기하셨는데 MPU가 정말 열리게 되면 이때는 또 우리 K 반도체의 3.0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좀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흥분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AI 투자 전쟁이라는 책의 작가이자 대표님이신 송종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AI 이야기는 또 제가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이 책은 어떤 분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이 책은 뭐 내용이 보면은 기술적인 것 내용들이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있지만 AI 시장에 대해서 좀 넓은 시각으로 폭넓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얘기도 있고 뭐 반도체 쪽 다 그런 자세한 책들도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구현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론 쪽에 가면은 그 넘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해서 지금 애플이 노력하는 공간 컴퓨팅이나 또 UAM, AAM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저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네네. AAM은 현실 세계에서 자율 AI가 이제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슈퍼 컴퓨팅을 보완해주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이후에는 뭐 양자 컴퓨팅이 주목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폭넓은 시각과 제가 경험한 지난 10년간의 투자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많이 담고 또 그런 세월들을 좀 정리를 하는 데서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지 않나. 첫 책이시니까 또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재밌게 저도 보게 됐는데요. AI와 관련돼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 특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AI 투자 전쟁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송종호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